저는 이제 17대 때 들어와서 20대 때까지 했잖아요. 예. 극한 대치 또 국회에서의 이제 폭력 사태 이런 것들이 매 국회마다 있었죠. 칠 대 때 여당 의원이었거든요. 예. 열린우리당 다수당이었는데 그때 이제 4대 개혁 입법한다고 국가보안법, 사학법, 특히 사학법 처리할 때 또 육탄전이 있었고 18대 때는 또 소위 MB 악법이라고 여러 악법을 MB 대통령 집권한 첫 해에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그야말로 폭탄 투하하듯이 그냥 수십 법안을 그냥 한꺼번에 내서 의원들이 뭔지도 모르고 막 이 의원 명의로 입법을 하고 막 해갖고 극한 대치를 했는데 김영호 국회의장이 그때 상정을 안 했어요. 단독 상정을. 그다음에 뭐니 해도 탄핵 국회, 빠른 국회. 네. 19년도에 이제 예. 빠루 사태 났던 빠루 국회. 그 정도? 다 기억납니다. 매 국회마다. 아니, 이렇게 좀 쭉 돌아봤는데 22대 국회도 쉬울 것 같진 않아요. 네 분과 함께 좀 미리 들여다보고 21대 국회도 좀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특검 거부! 국민이 거부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너무너무 비겁합니다. 너무너무 얍삽합니다. 먼저 정진석 비서실장이 설명을 했죠. 이건 헌법 관행 파괴다. 특검 법안을 거부권 행사한 이유를 사유를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네. 특별검사는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공정성에 의심을 받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주도했던 수사기관인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 믿어서 민주당이 직접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특검법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는 것이 이 특검법의 목적이거든요. 여권의 시각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건 여권의 시각이라기보다는 백주 대낮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광화문 내거리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특검법은 결국 대통령 탄핵을 위한 특검법이라는 걸 다 알죠. 아니 탄핵 이런 거 민주당의 의도를 그렇게 단정을 짓고 하시는데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최해병 사망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로 사단장을 비롯해서 적시를 해서 이첩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국방부 장관이 사인까지 했는데 뒤집어 엎어서 다시 서류를 갖고 오고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외압, 불법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그냥 야당이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수상님은 몇 표 예상하세요? 저는 두 자릿수. 그럼 김웅 의원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번에
낙천된 의원들 중에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들 하는데요. 저는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이 최혜병 사망 사건에 대한 기본적으로 그래도 양심에 따라서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17표가 넘을 수도 있다 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여튼 두 자릿수는 넘는다. 박주민 의원이 보낸 편지 중에 양심에 따라 요게 있잖아요. 예. 뭐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 말 듣고 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를 결정받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투표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양심에 따라서 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박주민 의원이 양심에 따라서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공격하고 얼마나 싫어해요. 이재명 대표는 무도한 정권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단어 자체가 국민의힘 일부 의원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자극이 되는 그런 단어라고 보고요.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시는 거. 그래서 제가 만난 국민의힘 중진 의원도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만난 국민의힘 중진 의원도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7표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17표를 예, 넘을 수도 있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7표를 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어떤 분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1, 2차하고 대자뷰 같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1차 때 깜짝 놀랐잖아요. 아주 간발의 차이로 부결됐거든요. 그리고 2차 때는 체포동의안 가결됐잖아요. 그거를 보는 것 같다. 뭐 초짜 당대표가 돼서도 안 되고 될 일도 없고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뭐 또 뒤에 이제 해명을 분명히 했잖아요. 내가 왜 나가냐. 예. 그걸로 그냥 일단락된 거고요.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까는 사람,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다 제하고 나면은 대선 후보는 홍준표 시장만 남아요. 나경원 그랬죠. 네. 안철수 그랬죠. 유승민 그랬죠. 다 그러잖아요. 한동훈까지. 근데 내가 보기엔 최고의 정치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도 그랬고. 홍준표 시장이 세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지난번 경선에서도 간발의 차이로 하여튼 윤석열 후보한테 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뭐냐 하면은 마케팅이 끝내줘요. 한동훈 위원장의 부족한 거, 약점이 될 만한 거를 아주 정확하게 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너무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 얘기를 또 하셔요. 그러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 제가 보기엔 윤 대통령이 경로할 만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도가 아니었던 거죠?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요. 저는 홍준표 시장 그 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것도 깔려 있다고 봐요. 의도도 깔려 있다. 아니, 그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초짜 대통령 얘기했다가 하여튼 상임 고문에서 네. 날아가고 제2의 윤석열 기적을 생각하고 한동훈 데리고 왔는데 한 번 속지 두 번, 윤석열한테 한 번 속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겉다르고 속다르지만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고 그랬죠. 윤 대통령도 그걸 알죠. 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페이스북 비판 공방. 저는 뭐 공방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이 공방을 야기한 정부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대통령은 몰랐다 그러는데요. 이 정도 사안이면요 깨알같이 보고됩니다. 보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문제고, 보고가 됐는데도 그렇게 나왔으면 저는 또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근데 뭐 그 뒤로 뭐 이런 논쟁을 하는 거는 뭐 그 자체는 뭐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거. 네네. 영부인이 이렇게 오만하냐, 그런 것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처신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요. 국민들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대선 전에 뭐 알다시피 어땠어요? 본인 뭐 문제 나오니까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동 권력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공개 행보도 하고 또 영향력도 발휘하고 그리고 명핑법 터졌어. 안 나타났어. 대통령이 대리 사과한 거예요.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대통령 부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공개 행보를 재개를 해. 그러니까 오만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영부인 역사상 국민들이 오히려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타지마을 관광 가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썼느냐. 그런데 공식 외교 일정이에요. 그 초청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서 허황우 행사라든가 거기 축제라든가 다 소화하고 인도 총리 만나고 또 외교부 장관 만나고 그거 다 브리핑이 되고 공식 외교예요. 근데 타지마을 하나 방문한 거 딱 끄집어내고 그리고 뭐 국빈 외교든 뭐든 하면은 그 국가에서 가장 상징적이었거나 또 뜻깊은 문화유산이나 뭐 이런 데 또 방문하고 하잖아요. 이거를 뭐 버킷리스트다 관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성립될 수 없는 얘기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은요. 김정숙 여사 특검을 실제로 그렇게 추진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부 의원들의 주장 전직 대통령의 일종의 외교 분야의 일종의 회고력적 그 성격이잖아요. 중요한 어떤 사건이나 혹은 또 외교사나 이런 데에서 기술할 만한 것들을 한 거거든요. 김정숙 여사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다시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아니 이게 책 제목이요. 변방에서 중심으로 해요. 예. 느낌상으로는 우리나라가 변방 국가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중심 국가로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정치 변방에 계셨는데 다시 정치 중심으로 오셨어요. 정치권 이슈의 중심으로 그렇죠. 오셨다. 물론 뭐 김정숙 여사가 오셨지만 어쨌든 아니, 근데 야권의 물타기다 이런 방어가 뭐 친명계에서는 좀 적극적이지 않다 하는 뭐 서운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친문 사이에서는 있나요? 아니 이거 가당치도 않고요. 예. 그리고 이거를 알고 또 이 문재인 정부 때 이 함께 했던 그런 의원들이 주로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거를 택도 없는 일을 뭐 거당적 차원에서 그야말로 이제 물타기라는 거 뻔히 아는데 이렇게 나설 필요가 없는 사안이에요. 예. 결국에 이렇게 당원들이 반발하면 추당선인의 영향력이 커질 거다 뭐 이런 관측도 있던데 수석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이, 저수성님? 저쪽 수석, 저쪽 수석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이 별로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당대표 지냈고 예. 국회의원 6선 했고 상임위원장도 했었고 이번에 국회의장 하여튼 경쟁에서 고배를 마셨잖아요. 그런데 법사위원장 한다? 추 대표가 추미애 대표가 원치 않으리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의 출처가 당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무 조짐도 없어요. 추미애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법사위원장 얘기를 꺼내고 그 지지하는 당원들 사이에서도 양론이 있어요. 오히려 추미애 대표한테 이거는 누를 끼치는 거다. 이게 득이 되겠냐. 네네. 그다음에 뭐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또 뭐 수박들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원하신 분. 정청래 의원님, 뭐 박주민 박주민 의원 의원. 그래서요. 이거는 추미애 대표가 원치를 않고 있는 문제고 당 어디서도 그렇게 하려는 조짐이나 그런 근거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완전히 아이디어 차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민주당 중진 의원도 그 필요성을 오히려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워크숍에서 논의하고 의원들끼리 논의를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완전히 아이디어 차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민주당 중진 의원도 그 필요성을 오히려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왜 이재명 대표는 이런 얘기를 직접 하시지는 않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당원 몫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몰 이해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방식으로 할 것들도 아직 숙제들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당원국 뭐 이런 얘기한 것도요. 예. 원래 2017년도에 당원국에 대해서 설치해야 된다라고 혁신안에 나와 있었고 민주당은 늘 당원권 확대를 위해서 모색을 계속 해왔던 건데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권 확대 이것은 정말 아니죠. 당심이 왜 반영되지 않느냐, 추미애 당선인 왜 떨어졌냐, 여기에 대한 당원 반발이잖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 친명계 김성환 의원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 뽑았다라고 밝혔어요. 우원식을 투표한 사람들이 마치 뭐 투표하고 나서도 뭐 우원식 찍었던 사람이 한 명도 안 나타난다는 등 비겁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누가 더 선명하고 개혁적으로 싸울 건가 국회의장 후보로서 그런 면에서 저는 우원식 의원을 옆에서 오랜 기간 지켜봤는데 훨씬 더 개혁적으로 더 잘 싸울 수 있는 국회의장 후보일 거라고 판단해서 투표했는데 개혁적으로 잘 할 거다. 이거는 왜 그랬다 보세요? 아니 현행 민주당의 국회의장 선출 방식, 예. 추천 방식에 의해서 자기가 투표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있으니 그야말로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밝힌 거죠. 근데 그러면 강성 당원들의 반발, 비판 저는 뭐 하지 그거 않겠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개딸 때문에 정치 못하겠다고 막 싸우는 당원들 있잖아요. 아니, 정치인들 있잖아요. 예. 그것도 문제예요. 어느 시대나 팬덤이 있었고 그 방식이 각각 달랐을 뿐이고요. 그런 강성 지지층이나 팬덤에 의존해서 정치하는 거는 그거는 또 그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김성환 의원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법률이나 제도 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자기 소신껏 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아주 뭐 당연한 행위라고 보고요. 예. 덧붙일 말씀. 저는 이번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수면 아래서가 아니고 수면 위에서라고 할 정도로 교통정리한 흔적들이 있잖아요. 조정식 의원이 드롭을 하고 추미애 후보하고 단일화를 선언을 하고 정성호 의원은 포기만 했지 단일화 선언은 안 하고 네. 이 과정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령사가 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것이 국회의장 선출사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오점을 남긴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인위적으로 교통정리를 한 것은 대단한 오점을 남긴 거라고 봐요. 연임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 보세요? 예측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네. 그로 인해서 당이 데미지를 입거나 당이 분란에 휩싸일 가능성은 없어요.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노골적으로 추미애 국회의장을 만들려고 했던 행보에도 불구하고 연임에는 오히려 유리한 환경이 된 겁니다. 네. 동의하세요? 지금 민주당은요 명심이 천심이에요. 감히 누가 뭐 추미애가 되든 우원식이 되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연임하겠다고 손들면 되는 거예요. 명심대로 안 되잖아요. 국회의장 보면. 그래서 뭐 다른 이야기. 박원석 의원 말대로요. 정말 이거는 연임에 대해서 이번 국회의원 의장 선거 결과가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임 당연시 이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판도라, 이 네 분과 함께한 판도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No matter how far